들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11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11이에요. 예, 1이 3개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1이 3개라는 거예요. 덥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상태가 안 좋은 아무 것 말이나 같습니다. 하고 있는. 예,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홍 작가였고요.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아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문화평론가 이름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대표님 이렇게 쌩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 근데 오늘 진짜 난 너무 더웠어 이상하게. 그래요? 아, 저는 진짜 오늘 좀 살 것 같던데. 당신 대구 출신이잖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은 대구를 무시하지 마라. 뭐 존경까지 하는 건 좀 네, 인정은 해드릴게요. 저도 대구 해서 사실 그게 1, 2도 차이 대구 뭐 그게 얼마나 뭐 뭐간디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일로 대구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월에 가셨나요? 그 8월 7월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8월 고사에 갔죠. 신세경을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뜨겁더라고,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아픈 건 처음에서 뜨거운 그러니까 건 많이 느껴봤는데 볕이 따갑다는 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진짜 대구 한번 느껴봤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러나? 나 사실 94년도인가 그때가 왜 전설적인 더위였다 네. 그러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집이 아버지가 이제 에어컨을 사냐 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할 때였는데 사냐 마냐 고민하다가 얼레벌레 지나갔어요. 네. 그때 서로 이제 집에 막 이렇게 막 뭐 서로 외출하고 막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신기했던 게 우리 집에 너무 더워서 보일러 물이 돌았어. 보일러 물이? 보일러가 물이 따뜻해지니까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물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이게 약간 이게 보일러가 돌아간 거야? 찬물과 더운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온도 낙차 때문에 이게 돌기 시작하는 거야. 집이 열탕지옥이 되는. 그래서 바닥이 따끈따끈한 거야. 근데 이 따끈따끈한 물은 그냥 더위 때문에 데핀 물이 바닥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온돌 시스템에 끔찍하다. 몇 군데는 끔찍한 사례군요. 그래서 와, 아니 왜 바닥이 따뜻해? 엄마 보일러 돌렸어요? 보일러가 도는 거야.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옛날에 맞아 위에 물 있는 그거 있었었어요. 맞아. 옛날이었으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 거의 그때 버금간다고 하던데. 근데 버금갈지 안 버금갈지는 이제 지나봐야 알긴 하는데. 이제 한 뭐 다음 달 돼봐야 아는 거지 이제. 94년도에 얼만큼 더운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건 기억나요. 그때 대구가 원래 강수량이 적어서 장마 때에도 비가 많이 안 오긴 하는데 예전에 그때쯤은 지금처럼 장마가 왜 이렇게 확 내렸다 스콜처럼 말고 이렇지가 않고 장마다 하면은 뭐 일주일씩 열흘씩 비가 끊겼다 왔다 이런 식으로 쭉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해 대구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장마가. 근데 뉴스에서 그게 기억나요. 뉴스에서 장마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앵커가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긴 비도 한 방울도 안 왔는데 그 생각했던 게 아직 기억나요. 야, 그럼 94년도의 대구는 정말 어마어마했겠구나. 그렇죠. 그랬군요. 그런 시절에 그런 더위를 참고 우리 지금도 이제 또 이 더위를 참고 방송을 다 하고 대단합니다. 모두들 또 이 더위에 또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나라 그럼 반년만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영하 25도 내려갑니다. 지금보다 한 60도 가까이 떨어진 기온을 그렇습니다. 또 체험할 수 네. 있죠. 연교차 60도. 네. 와. 열탕지옥과 한냉지옥을 오가는. 여기 더 이상 살 데가 아닌 그쵸. 거야. 나 진짜 심각하게 고민이에요.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랑 비교해 보면 계절이 달라졌어요. 기후가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진 거야? 아니면 달라졌어.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 내가 잘 아니 몰라서. 햇볕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옛날에 올해가 유독 더운 거긴 해요. 아니야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진짜 이런가? 그냥 기분의 문제 아니야? 그냥 우리 나이 먹어서 그냥 어른들이 옛날에도 덥고 옛날에 추웠다. 예전에 예전에는 더 추웠다고 하잖아요. 옷이 그만큼 따뜻한 게 없고 그러니까 집도 더 춥고 하니까 추웠겠지만 여름에는 생각해 보면 우리 좀 어릴 때는 우리 에어컨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한여름에는 식구들이 온 동네 나가서 자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죠. 길거리에서 골목에 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풍경이 있었죠. 늘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강 막. 고수부지에 그런데 텐트 하고 쳐놓고 막 열대야를 견뎌가면서 온갖 골목에도 자고 그냥 그랬지.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자고 맞아. 막 애들 이렇게 목양 피워놓고 애들 막 부채 붙여주고 거기서 수박 쪼개 먹고 이런 게 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밖에서는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온도는 됐단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그치. 밖에서 밤에 지금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더워서. 그렇군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에 와서 많이 같이 놀아주시고요. 낚시용품 많이 사주시고요. 사기만 하세요. 낚시 가면 이 더위에 죽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알아서 하시고요. 하긴 실내 알아서 낚시터 하면 되겠다. 있으니까. 어떻게?
잘. 그리고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국민은행 15% 할인뿐만 아니라 농협카드, 마스터카드 이렇게 카드 종류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최고가 아니다. 이제 최초고다. 여러분의 안락한 휴가를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락한 휴가라고 말하면 안 돼. 시원한 휴가를 책임져. 그것도 알아서 하시고요. 그것도 알아. 뭐 그렇죠. 뭐 더 더운데 놀러 가셔도 돼요. 그럼요. 서울에서 대구로 휴가 가셔도 돼. 제가 호텔스닷컴만 이용하면 돼.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에 다른 지금 북반구가 난리잖아요. 그린란드 말고는 다 지금 열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얼마 전에 돌아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도 지금 여름이잖아요. 북반구니까 더운데 청량하게 덥대요. 그래? 습도가 높지 않은가 봐요. 야, 그래서 한국이 습도 때문에 한국보다 온도는 더 높은 데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습도 때문에 더 못 견디겠다. 괜히 데프리카 뭐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저 한국 왔던 지금 한 2, 3일밖에 안 되는데 적응을 못 하겠다고. 너무 덥다고.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 아니 힘내세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건조해지고 습도가 있을 거면 온도가 내려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르게 더우면 그네 가면 좀 시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숨막히게 덥잖아. 그러니까 정말 찜통 같아. 문자. 이럴 거면은 습도가 높을 거면 아가미라도 뒀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나 탈진하겠어 진짜. 물 많이 드세요. 이온 음료 다들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 대마시안 샵에서도 물건 구매하실 때 안알람 클릭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물건은 많이 사면 좋고 헌금은 많이 내릴수록 좋습니다. 저희 대선진리교는 다다익선이다. 일단은 모두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서 저희 시원할 때도 또 만납시다. 그럼요. 사이비 종교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그럼요. 아니, 사이비 종교 얘기는 생뚱맞게 왜 나오죠? 사이비 종교 얘기가 그렇다고요. 그런 게 그렇다고요. 있다는 거지. 네. 뭐. 얘를 좀 그렇단 너무, 얘기입니다. 너무 생뚱맞다. 네. 자, 이제부터 태무진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무진은 타타르족을 노리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사실은 결정적인 시기인 거야. 지금 자무카도 자기한테 져가지고 어쨌든 지금 서쪽에 가서 위축돼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나이만도 솔직히 지금 정신 없잖아 조금. 네. 왜냐하면 자카간보도 데려와가지고 지금 커레이트족이랑 이러고 있고. 원래 해놨던 데가 막 또 안 되곤 있으니까. 그리고 커레이트족은 지금 개판 5분 전이 됐잖아. 네. 메르키트족도 지금 준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메르키트족도 한번 밟아줬잖아 또. 자카간보를 구한다는 핑계로. 그런데 이때 타타르족은 태무진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가면서 점점 예전의 세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 타타르족을 예전의 세력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가서 밟으면 더 좋은 것도 있죠. 어차피 타타르족이랑은 한 번은 완벽한 결판을 내야 될 사이인 거야. 원한이 이젠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아버지 예수계의 원수. 그렇지.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초원의 다른 부족들이 렉이 걸려 있었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타타르족을 정벌해버리면 초원 중앙과 동부를 아우르는 초원 내 최대 세력이 되고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능동적인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까지 태무진은 뭐가 일이 있으면 누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누가 날 괴롭히면 어떤 사건이 외부에서 벌어지면 자무카가 나를 침공하면 그때 싸웠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전쟁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계획을 거대한 스케일의 이러한 계획을 혼자 먼저 하게 돼요. 이거는 태무진에게 있어서는 장족의 발전이라면 발전이고 말하자면 태무진이 뭔가 좀 더 나쁘게 말하자면 좀 무서운 섬뜩한 칸이 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숙했네요. 성숙해졌네요. 근데 칸이라는 게 그렇지 뭐 어차피 군사 지도자니까 군사 지도자로서는 성숙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 근데 지금 태무진이 앞에까지 얘기했던 걸 보면 되게 포용하는 네. 어떤 그런 정책을 많이 썼는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지도자가 포용을 하는 정책을 쓴다라는 건 지도자가 강하다라는 전제에서 해주는 일종의 옵션인 거예요. 그럼 그 지도자 강하다는 건 뭐냐? 단순히 그 지도자가 뭐 잔인하고 흉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이라고 치면 국가라든가 이 단체가 기업이라고 치면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거기서 수장이다라는 걸 증명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화친 정책을 피웠을 때 복지 정책도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는 거지. 이거를 지금 왜 밖에다가도 착하고 안에서도 착하고 다 퍼주고 해봤자 이건 결국 오래 못 간다는 걸 태무진이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지. 오랜만에. 어. 아주 오랫동안 만에 깨달은 거고
거고 그리고 전쟁은 사업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M&A를 해서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그 기업을 키워야 그래야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는 복지를 하든 뭐 저녁이 있는 뭐 삶을 주든 뭐 뭘 하든 뭐 상여금을 주든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예, 이제는 회사의 주가를 크게 한번 올릴 타이밍이 되긴 한 거야. 그죠? 왜냐면은 여기서 안 올리면 아까 저번 시간에 바로 느꼈던 것처럼 그냥 태무지는 그냥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약간 허수아비 같은 느낌도 약간 좀 들고. 만만한 사람. 만만한 사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무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태무지는 모전벽의 사람들이란 개념을 이 시기 때부터 슬슬 갖고 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전이 있고 모직이 있어요. 모전은 페이트, 양털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든 덩어리가 모전이고 그거를 실로 직조를 한 게 모직이에요. 그러니까 모전은 게르의 재료입니다. 게르 벽이 모전벽이에요. 모전벽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우리 유목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전벽의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서로 사상이 달라도 한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관념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해요. 태무진이. 그래서 결국 태무진은 몽골 초원을 통을 했다고 하지만 태무진의 머릿속에서는 문화권을 통일한 거예요. 모전벽의 사람들을 한 울루스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 그런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원 통일 평화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가 이때쯤부터 어렴풋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무진의 머릿속에서. 나중에는 굉장히 세련된 그 문화 공동체주의로 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세련된 상태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태무진은 서서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 태무진 울루스만의 힘으로 타타르족을 집어삼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태무진도 좀 컸어요, 머리가. 이 사람 대기만성형이잖아. 이때는 태무진의 부하들도 제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뭐냐면 태무진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많이 관찰했잖아. 태무진이 기회를 주는 방식은 굉장히 건전한 방식이었어요. 뭐냐면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10년, 20년을 두고 봐.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처럼 느린 사람의 재능도 결국 발견해 줬거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태무진은 그 세계사에는 전설로 남은 8명의 부하를 갖게 되는 거예요. 4마리 말과 4마리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개는 이제 늑대란 뜻이에요. 주인이 있는 늑대는 개죠. 개나 늑대나 뭐. 그래서 4마리 개는 영어에서는 보통 war dogs, 전쟁견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전쟁 사령관이에요. 인랑인가요? 비슷해요. 네. 4마리 말은 보통은 준마라고 하는데 4마리 말은 참모예요. 근데 참모라고 해도 사실 전쟁 참모야. 한자로는 4글자로 사구사준이라고 합니다. 사구 4마리 말, 사준 4마리 준마. 이제 4마리 개는 4명의 대장군이죠. 젤메 그 자기 목에 피 빨아서 흡혈 로망스한 바로 그 친구. 태무진의 노예 출신이죠. 젤메는 상황 판단이 빨라 그리고 임기응변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제주꾼이야. 다만 옆에 있으면 말이 너무 많아서 귀가 좀 아픈 박찬호 캐릭터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요거트 가지러 갔을 때 일화를 생각해봐도 임기응변이 빠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의 시시각각 바뀌는 전쟁터의 그 상황 있죠. 여기서 대응을 굉장히 빨리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젤메는 태무진의 아바타랄까? 원래 태무진의 노예에서 출발한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님 생각을 되게 잘 읽어요. 도비니까요. 약간 그래. 그래서 지금 저 멀리서 보고 있는 태무진 나으리는 여기서 딱 이런 군대의 기동을 원할 거야. 이걸 기가 막히게 캐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베는 태무진의 목을 꿰뚫었다가 화살로 부하가 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기동 타격의 천재. 퇴각의 천재기도 하고요. 군대를 빠른 속도로 흐트러지지 않게 움직이는 거에선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치고 빠지는 거. 그러니까 전격전의 명수였어요. 그 수부테이는 느긋한 전략가인데 판을 짜는 데 능숙해요. 수부테이는 젤메의 동생이죠. 수부테이는 젤메의 동생이자 제베의 부관으로 이제 했다가 거의 전쟁 총사령관이 되죠. 이 중에. 근데 그 퇴각을 잘한다라는 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기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전의를 잃고 퇴각이라는 것도 사실 전술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다음을 위해서 네. 지금 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최소한 졌지만 남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최소한 수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베가 잘하는 거는 그냥 퇴각도 있지만 위장 퇴각. 엄청 잘했어요. 보통 이런 식의 야만인들의 전쟁에서 한번 지면 전세가 기울면 그 기세 때문에 뭐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그나마라도 수습할 것마저도 놓치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현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뭔가 전술화되고 훈련화된 그런 의미의 부대 운용을 했다 이거죠. 아, 그 재배 기가 막히겠습니다. 원래 좋은 사령관이 전쟁을 잘하고 잘 이기는 사람도 좋은 사령관이지만 태각을 잘하는 거, 할 때도 잘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령관이라고 기세를 하잖아요. 억누를 땐 억누르고 기세를 이용할 땐 이용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속도를 구현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그 재배가 정말 잘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 명이 개성이 너무 뛰어나지 않나요? 근데 그럼 불안하지. 성실충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성실충.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드라마틱한 히스토리도 없고 역사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마리 전쟁견 중에 하나였어요. 이 쿠빌라이는 나중에 그 마르코 폴로 시절에 그 쿠빌라이랑 다른 사람이죠? 아니죠. 동명이인이에요. 네. 그 쿠빌라이는 쿠빌라이 훨씬 칸 낮은 아닌가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징기스칸의 손자죠. 그쵸. 이 사람은 징기스칸 이 살아있을 때 부하예요. 이름만 같은 게 쿠빌라이가 당시에 몽골에서 흔한 이름이었어요. 영어로 좀 마이클 같은 거야. 쿠빌라이는 어떤 캐릭터냐. 100원을 넣으면 100원이 나오는 캐릭터. 진짜 좋은 능력인데 그거. 100원을 넣으면 100원이 나와. 너의 임무는 이거고 더 잘하진 못해도 이 임무는 완수하고 와줘. 정확히 그렇게 해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개라는 말에 가장 충실한 되게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다. 네, 쿠빌라이. 그래서 항상 짝을 지을 때도 그러니까 다혈질인 재배와 빠른 재배와 느긋하게 전쟁의 판을 잘 짜는 수부테이를 짝으로 놔. 그리고 재기발랄해서 재기발랄해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어떤 창조적인 짓을 할지 모르는 젤메와 100원을 넣으면 100원이 딱 나오는 쿠빌라이를 같은 쪽으로 놔요. 태무진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하는 거죠. 그게 잘 돌아가는 판이니까 서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안 돌아가는 가는 판이 진짜 아싸리판이에요, 그거. 그치. 진짜 다 나가리 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태무진에게 잘 보이겠다고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쿠빌라이 서로 먹는 거 배신하고 약하고 이제 뭐 약하. 가지 말라는데 쟤는 치고 나가고 막 난리도 아니라니까. 잘 안 돌아가면. 잘 안 돌아가면 개판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명의 참모가 있어. 뭐냐면 보르추 당연히 있죠. 네. 보르추는 개인적으로 베프기도 하죠. 두 사람은 우애가 정말 깊었어요. 어느 정도면 말을 바꿔 탈 정도예요, 서로. 그게 태무진과 우애가 깊은 거예요? 네. 말은 자기랑 한 몸인 수준이잖아요. 몽골에서. 뭐 차 서로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주군이야. 자기 칸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나 저기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차 키 좀 줘봐. 하면 그냥 이렇게 몰고 오고 그럴 수가 있는 사이였던 거죠. 왜 웃어, 시호님? 저 갑자기 예전에 홍 작가님 없이 그 우리 박 박사님을 셋이 했던 그 에피소드 생각나서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요. 나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나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면 안 된다.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리고 무칼리 원래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라이르 출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해달라. 한번 기회를 줘보라고 막 바쳤잖아요. 그래서 네. 말을 안 듣거든 그냥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이 무칼리가 처음에 재능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닌데 태무진이 무칼리를 오래 관찰했더니 이 사람만 갖고 있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임무를 한번 내리면 처음에 못할 수도 있어. 실패도 해. 근데 혼자 연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연구하고 실패하고 실험하면서 10년이 돼도 반드시 하는 엄청난 집요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진짜 무서운데. 그게 있었어요. 진짜 무칼리.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칼리는 신중하고 끈기가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을 맡기기에 또 좋은 사람이 무칼리인 거야. 그리고 칠라온은 태무진이 옛날에 타이치우드족에 붙잡혀 있었을 때 그 자기를 도와주었던 가족 있잖아. 네. 그 동년배 또래 중에 하나가 칠라온이에요. 소르칸 시라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이 칠라온은 굉장히 용맹하고 한번 태무진이 설정해 주잖아. 제가 적이다. 처치해라. 한 번 문 대상은 놓지 않는 타입의. 왠지 이제 저거 아니라고 해도 물 것 같아. 그런 사람. 그리고 보로쿨, 보로올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표기법에 따라 발음이 다른 같은 사람이에요. 보로쿨은 옛날에 주르킨족 정벌할 때 그 전쟁고아 하나 주워와서 또 키우잖아. 얘가 보로쿨이었어요.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너무 뛰어난 재능을 보여가지고 불과 10대 어린애일 때부터 태무진 의사결정을 하는데 끼었어. 같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태무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우구데이였어요. 그 애가 제일 순했다는 그 아이. 순하고 그냥 크게 능력은 없지만 순한 아이. 착하고 우구데이하고 또 베프였어. 보로쿠라고. 근데 이 보로쿠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면 지금 벌써 그렇죠. 지금 10대야. 10대인데도 두각을 나타내서 4마리 말의 일원이 돼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사준 4마리 개와 4마리 말인데요.
이 시기에 4마리 개와 4마리 말은 초원에서 유명했어요. 핫스타였구나. 그러니까 태무진이 4마리 말과 4마리 개를 갖고 있는데 보통이 아니더라라는 걸 이미 초원 사람들도 좀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잘 되는 집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운이 좋아. 맞아요. 안 되는 집은 알잖아. 누가 한 명 잘하려 그래도 그 안 발목 되는 잡고 발목 이런 잡지. 그것 때문에 보통은 그렇죠. 근데 운이 이렇게 좋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또 들어오고 그 기운으로 또 시너지가 맞아요. 생기는 건데 태무진이 뭔가 잘 될 하긴 우리 그러면 오랜만에 해서는 잊어먹고 있었네. 태무진은 운이 좋은 사람이지. 그럼요. 운빨이 아주. 맞아. 그리고 아들들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타르 원정에서부터 최초로 아들들이 아마 이 전투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이를 봤을 때. 근데 태무진 아들 첫째 아들 주치. 네. 자, 주치는 혈통이 반반이죠. 슈레딩거의 주치죠. 아버지가 메르키트족, 생물학적 아버지가 메르키트족일지 태무진일지 태무진인지. 며느리도 모르지만 사실상 당시 사람들은 메르키트족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무진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게 주치를 그렇게 아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이 난 자식이면 아낄 수 있죠. 그렇지. 근데 보르텔 되게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그거를 하는 문화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막 차별화 그런 문화가 없이 다 내 자식 하는 문화였다니까 더 그랬겠죠.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이제 주치는 나는 메르키트족의 사생아다. 그럴 수 어릴 때부터 있다. 얼마나 수군거리는 걸 들었겠어. 라고 하는 콤플렉스에 짓눌려 살았어요. 주치는. 음. 짓눌려 살았고 그럼 이 사람의 그러니까 성격은 평범했고 이 사람의 군사적 재능, 정치적 재능은 쏙쏙.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부모가 이렇게 사랑해서 키워줘도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란다는 게 근데 뭘로 극복이 되는 거야? 그럼 컴플렉스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애가 바로 자기 밑에 동생이야. 자, 5살 차이가 나는 둘째 동생 이름이 차가타이예요. 그 몽골 제국 4대 칸국 차가타이 칸국의 창시자죠. 그쵸, 차가타이니까 이름이. 이 차가타이는 형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아세요? 저거 메르키트의 사생아라고. 형을 공공연하게 형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면서 형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던 놈이 바로 이 차가타이였어요. 태무진 아들 둘째 아들 근본 없구만. 그래서 차가타이가 그 자기 형인 주치 따돌림을 주도했어요. 둘째가 원래 욕망이 큰 법입니다. 네, 그리고 욕망도 정말 컸어요. 근데 마침 발견한 첫째의 어떤 약점이라면 그걸 너무 물고 큰 약점이라. 물고 늘어났죠. 둘째들이 생활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능력은 형처럼 평범해. 근데 이제 주치는 문제가 생기면 참는 편인데 차가타이는 문제를 만드는 편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자, 셋째 우구데이가 있습니다. 우구데이는 태무진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차가타이와 연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르테도 힘든 시기를 거치고 안정되고 나서 이제 그 해가 바뀔 때마다 연달아 임신할 수 있었던 거죠, 안정적으로. 금슬이 좋으셨네요. 뭐 금슬은 당연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구데이는 인간에 대한 관찰력과 통찰력이 좋았어요. 굉장히 현명했고 함부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신중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고 그 사람을 최대한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건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그쵸. 그러면서도 낙천적인 성격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인데 낙천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의 인간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남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항상 놀려고 그러고 항상 많이 자려고 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중간에 뭔가 섞여 있는데 이상한데. 중간에 이상한 게 뭐가 섞여 있는데. 근데 태무진과 비슷한 성격인데 이 우구데이는 자랐을 때 되게 풍요롭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풍족하게. 그러니까 태무진의 절박함과 바지런함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렇게 힘든 게 없으니까 그냥 사람 다 호인되는 거지. 네. 근데요. 뭔가 제가 그냥 듣다 보니 뭔가 네. 중간에 이상한 게 섞여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 원래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호인들이 그치. 그렇잖아. 사람 그렇게- 만나는 거 좋아하면은. 낙천적이고 느긋하니까 그 사람을 성마르게 판단하지 않고 상황이나 그렇습니다. 차분해지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역사학자들도 우구데이를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게으름뱅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사람이 현명해. 세월을 낚는 사람의 미덕이 있는 거예요. 이상 세월을 낚아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요새는 그럼 안 아니 낚으세요? 대표님은 세월을 많이 낚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요새 난 안 낚아? 앞으로도 낚을 거야. 근데 대표님 술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대표님이 죽기 전까지 낚을 텐데 저희 대표님 또 안 죽는 캐릭터 아니에요? 삼천가짜 동방사가니요. 삼청 동방규. 그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이 톨루예요. 톨루이는 바로 송나라를 작살낸 사람이 바로 톨루입니다. 톨루이는 이 중에서 군사적 재능과 식견이 가장 뛰어난 가장 영웅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들들이 항상 요절을 하죠. 톨루이도 젊은 시절에 요절합니다. 아까운 재주를 가진 친구가 요절을 하죠, 보통. 나서다가.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재능 자체는 평범하고 넷째는 요절을 하는데 태무진의 셋째 동생이 카준이라고 있잖아요. 네. 카치온이라고도 하는 카준이 또 태무진이 가장 좋아하던 동생이었는데 카준은 아무 재능도 없어. 아무 그래서 재능도 사랑했잖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무 재능도 없고 사람만 착해. 근데 카준의 아들, 태무진의 조카죠. 네. 자기 동생의 아들이 알치다이라고 있습니다. 알치다이가 천재입니다. 군사 정치 거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태무진의 아들 형제들이 자기 사촌인 알치다이의 도움을 크게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촌인데 반개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보통 그러면 좀 숙청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견제와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태무진 울루스의 결속력이 없지가 않아요. 그는 땀만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집단의 결속력은 그래도 이 지금 건전하고 단단한 결속이 꽤 오래 갑니다. 이건 건전한 집단이었어요, 분명히. 그러게요. 이방원보단 낫네요. 그러게요. 이방원, 그런데 차가타이가 이방원 짓을 하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방원만 못하지, 차가타이가. 이방원은 대단한 능력가잖아요. 이방원에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닮았어. 아니, 거의 존윅이야. 아니, 인터넷 역덕들 사이에서 이방원 별명이 뭐게요? 킬방원. 킬방원. 사람을 철퇴로. 그렇지. 칼도 아니고. 아니, 그 철퇴로 죽이는 이유는 당시에 암살자들의 무기가 의외로 칼이 아니라 철퇴였어요. 그래요? 소매의 숨기기가 좋아요. 미니 철퇴. 소매의 숨기기가 좋아요. 옛날에 소매폭이 넓잖아요. 그 굉장히 철퇴가 작으면 약간 마법 소녀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런 느낌이라서 귀엽지만 그래도 무서운 무기인 게 그래서 그 쌍철퇴라 그래서 그 철퇴 구 있죠. 네. 그 구가 쌍으로 돼 있는 게 많았어요. 두 개가 돼 있는 게.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클래커스 티키타카 장난감처럼 네. 추 하나가 머리를 떼고 연달아서 다른 데를 또 때리고. 땅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소매에 숨길 정도면 이게 철퇴가 쇠잖아요. 얼마나 무거워.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면 이게 소매에 못 숨길 거 아니야. 얘기 좀 합시다. 하는데 소매가 찍 찢어지는 그래서 둥 하고 쇠덩이가 둥 하고 떨어져. 아이고 이게 이것이 여기 있었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선물로 갖고 와시오. 진짜 웃기겠다. 그거. 선물 시연법을 보여드리겠다면서. 그렇군요. 어쨌든 이방원 짓을 하는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두개골을 깨부수는 용도의 철퇴가 아니라요. 하나는 자리 잡기. 이게 땅땅 하고 맞거든. 그 두 번째 땅에서 골이 흔들리면서 그 뇌안이 파괴되는 구조인 거지. 서양의 철퇴처럼 피박사를 수박을 터트리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던 게 딱 암살용. 그러니까 뇌졸중 유도 그렇죠. 뭐 이런 거. 뇌출혈을 유도하는 거지. 그 피곤죽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피는 나지만 당연히 그 머리 부수니까 그렇죠. 피는 나지만 부서뜨리는 용도가 아니라 딱 뇌출혈, 뇌졸중으로 딱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암살자들의 무기였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짧은 두 개의 쇠사슬에 두 개의 쇠구슬이 네. 짧은 손잡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하자면 소불알처럼 생겼다고. 그 형태의 철퇴가 암살자들이 우리나라 조선과 고려에서 암살자들한테 애용됐다. 그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얘기 왜 했지? 그냥 이방원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 아들들도 아마 타타르 원정 때부터는 전쟁에 참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구사준과 아들들을 아마도 데리고 2002년 가을에 타타르가 있는 동쪽으로 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02년 가을에? 그때는 우리 저기 월드컵 끝나고 1202년 가을에 2002년 우리도 얼굴 봤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을용 선수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약간 최진철 선수나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인종인 것 같은데. 또 우리 윤용 선수께서 을룡타에 또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인종. 왜냐면 우리 그때도 이을용 선수랑 그 몇 명을 북에서 보낸 선수가 아니냐며. 이 을룡타 지금도 네. 또 을룡타 기억나요? 기억나요 저. 을룡타 너무 당당하고 그 준엄해서 표정이 진짜 기억나요 아직도. 그리고 그 중국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도 기억나요.
김성수한테 맞았는데 무슨. 저는 그때 기점이 제가 요즘에 가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약간 기죽음? 사대주의적인 그렇죠. 의미에 백인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음.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나는 왠지 을룡타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 무대에서 쭈글미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놈 자식 봐라 이런 느낌을 가진 게 거의 처음이었어. 근데 또 맞은 사람이 같은 아시안이라서 저는 또 그런 아니 생각을 그래도 이천수의- 중국이 갖고 있는 대국에 그게 있지. 아니 이천수의 말디니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뭔가 국제 무대만 가면 왠지 쭈글미가 생겼던 왠지 쪼그라들었던 우리가 근데 뭔가 이제 이렇게 이천수에 사라져가는. 약간 그런 태도도 있잖아. 아니 왜 백인 머리는 차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깨를 나란히 태도가 한다는 있잖아요. 느낌. 그거는 굉장히 좀 그 고무적이었습니다. 컸죠.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점점 그게 더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제는 결국은 없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심지어는. 그게 맞지. 있는 줄도 몰라야 정말 없는 거거든. 자, 태무진은 타타르와의 전투에 앞서서 군율을 또 정했어요. 그러니까 태무진 자꾸 시스템 만들려고 그래. 이기는 시스템. 시스템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전투 현장에서 사실은 자기는 좀 약간 정신을 놓는 타입이잖아. 그러니까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야지 자기가 실수해도 시스템이 자기를 수습해 줄 거 아니야. 그건 뭐냐면 우리 이제 다 군대 갔다 오잖아.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보통은 가죠. 보통은 가지. 임무 카드를 한 걸 받아요. 임무 카드. 보면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 하고. 너의 임무는 뭐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한다. 전시에 이런 건데 그건 이제 개인 전세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전투 세부 시행 규칙이란 게 있죠. 그 부대마다 전세규가 있어요. 줄어서 전세규. 전세규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 애들이 넘어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점으로 초코파이를 준다. 악수회를 하고. 뭐 원래는 어디 이제 거점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부대를 배치하고 본부 중대는 뭐 하고 일중대는 뭐 하고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 합류하고 이 매뉴얼이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임기응변도 발휘해야 되지만 매뉴얼의 기본 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뭐 전투세부 시행규칙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 따로 탄약고에 인공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패배했을 경우에 주저하지 말고 흔든다라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기가를 부르며 인민군을 맞는다. 전세규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이죠. 이때 13세기인데 전세규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자, 전투를 하다 보면 전열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나는 치고 나갔는데 뒤에 동료는 밀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상황이 흙먼지가 막 일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용감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명예를 위해서 용감히 싸우지 마.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고 죽는 부하보다 저도 살아 돌아오는 부하가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투 중에 죽거나 다쳐? 옆에 동료가 죽었어? 너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정해진 뒤에 있는 전선 있죠. 정해진 선까지 물러나서 전열을 재정비하라. 흥분하지 말라 이 얘기네. 흥분하지 말고 너의 명예보다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보통 그 명예라고 말하지만 보통 흥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친구를 나를 그 명예라는 것도 약간 그런 쪽에 약간 고무되는 고양되는 감이 있거든요. 아니 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남성 호르몬 폭주. 그렇죠. 뭐뭐를 위하여 하면서 이게 달려 들어가는 거잖아. 사실은. 옆에서 피가 튀고 이러면은 사람이 또 사고가 좀 정지되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이 계속 그러고 하면. 태무진이 한 가지 행동은 이것만큼 절대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자기가 참수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적진을 향해서 홀로 말을 타고 돌격하는 거. 이거는 아무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근데 용감한 행동이긴 한데 왜 참수의 대상이냐? 이유가 뭐겠어요? 그 자식을 구하러 두세 명이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약간 우리가 태무진 대단한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험에 빠진 장병은 그 구출의 대상이라는 거. 이거 인정해야 우리는 되죠. 너희 구해줄 마음 없다. 네가 알아서 그냥 나와라. 구출의 대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사람도 남의 희생을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면 살아 돌아와도 처벌받는다는 거야. 그럼 누가 하겠어? 안 하지. 근데 사실 태무진의 입장에서는 너 정말 죽일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건데 부하들은 또 감동을 했어요. 야, 저 양반은 우리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던 축구 얘기로 치자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딱 수비수가 일렬로 라인을 잘 지키면서 수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우왕좌왕하지 말고. 사실 태무진의 생각과 병사들의 생각이 약간 엇갈린 게 있냐면 태무진이 병사들을
대해서 그냥 죽여도 되는 부하가 아니라 근대 시민처럼 접근한 부분은 있잖아. 쟤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랑 손을 잡은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건 있단 말이야, 태무진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태무진은 이념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너네의 목숨은 소중해 얘들아 라고 말하는 걸 부하들은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태무진의 부하들이 유행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태무진이 명령하면 그것이 불길이 됐든 물속이 됐든 우리는 뛰어든다. 이상하잖아. 그럼 태무진의 입장은 아니 난 그런 명령 안 하지 내릴 거야. 하지 말고 빽해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라고. 불길에 뛰어들 생각하지. 불 그렇지. 꺼 얘들아. 아니 그게 아니라 불이 있으면 가지 마. 물로 가지 마. 그런데 이제 거꾸로가 된. 그래서 충성심은 좋은데 충성심에 의한 이런 혈기 있죠. 이런 거를 태무진은 억누르기 위해서 항상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무진이 조금 더 하나를 더 봤다. 뭐냐면 사실 그냥 엄밀히 말하면 옛날 관점으로만 봐도 이 태무진 지금의 관점보다 더 옛날 몽골의 관점 봐도 그때도 인구가 국력이었잖아요. 인구가 국력이고 인구라는 건 세고 세라는 건 뭐야? 부족 연합체가 모이면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용 병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이 간 건데 거기서 이제 지도자 입장에선 그렇게 해서 써먹을 수 있는 인간들. 그래서 죽던 말던 죽으면 나중에 이긴 다음에 나눠 먹을 거는 더 많아지니까 좋지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야만적인 생각에서 조금 더 간 거지. 원래 그 관점을 유지하고 새가 많고 전투 인원이 많으면 좋으니 그 전투 인원을 최대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구축해서 그 새를 계속 유지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사 한 명 한 명은 태무진 밑으로 올 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온 거지 죽어도 되는 소모품이 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입장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막상 말은 서로가 이제 우리 계약관계고 하지만 윗사람이 보기엔 그냥 소모품으로 봤겠지. 여기저기 전투 한번 가면 쟤는 어차피 또 쓸고 또 애 빨리 놔라. 또 빨리 또 저 사람 또 불러와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관점보단 조금 더 뭔가 효율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넥스트 스텝을 좀 더 생각을 하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거는 죽은 병사의 처자식을 국가가 책임져줬어요. 복지 엄청나다. 차원에서.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처자식을 책임져주면 자식들이 자라서 전력이 되고 그 처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또 아이를 생산할 수 있긴 해. 대단한 건 뭐냐면 생산 능력이 전혀 없어진 노인들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모나 노부를 모시는 병사도 하다 죽을 수 있잖아. 이분들도 편안하게 늙어 죽을 수 있게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양심의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같이 이제 전투 인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겠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군가의 어른을 예우한다는 건 사기 진작 차원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태무진이 이제 약간 흥했다. 왜냐면 솔직히 없으면 자원이 바로 있어야 하는 거지. 아, 그치. 근데 먹고 이제 살 거면 어떻게? 그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조직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사람은 나를 죽어도 되는 사람으로 하지 않으니까 나의 생존 가능성은 그 적보다 높아. 요걸 갖고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죽더라도 처자식 걱정은 최소한 안 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요걸 주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되면은 싸우다가도 사실 전세가 막 정신 없어지면은 뒤로 빠져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당시 초원에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전략적으로도 훌륭한 게 전열을 재정비하느라고 빽해서 다시 모이면 생존자도 확인할 수 있죠. TO도 다시 맞출 수 있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훌륭한 거야. 원래 전투의 아수라장은 옛날에 회전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렇죠. 사령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서로 실시간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 밀리고 있다 이걸 병사들이 확인할 수 있죠. 밀리고 있으면 어떡하면 돼? 태무진은 목숨을 바쳐서 사수하라고 안 그래요? 밀리고 있으면 튀면 그만이에요. 우리 무진이 요즘 비즈니스가 좋아. 잘 되고 있어 지금. 두 번째 명령은 완전하게 승리할 때까지 오직 전투에만 집중한다. 이건 전에도 한번 했었죠. 전리품은 국가가 알아서 책임질 건데 알아서 책임지고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할 테니까 손해볼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해줬어. 챙길 생각하지 말고 싸워라. 그러면은 적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죠. 적의 입장에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원래 초원 유목민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적들이 가져갈 전리품들을 하나씩 흘려가면서 도망가는 전법도 있었어요. 이제 태무진 울루스에 이게 안 통하게 생긴 거야. 사실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군율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으로는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 그쵸. 당시로서 혁명적인 거예요. 원래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게 나중에 생각하면 당연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타타르를 원정을 하러 가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원정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왜? 타타르가 한 번 망해서 회복 중이었지만 태무진이 옹칸과 연합하지 않고 혼자 단독 세력으로 봤을 때는 태무진 세력이 타타르 세력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세력이 강한 세력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한 이상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전쟁을 선포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치러 갔어요. 공격자가 약자야. 이것도 특이하죠. 그렇네요. 세 번째, 공격자가 약자인 주제에 약탈전이나 히트앤드런이 아니라 완벽한 포위 섬멸을 계획했어요. 이거는 원래 포위 섬멸 적을 둘러싸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병력이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다 거꾸로 간 거야. 태무진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돼요. 단란 이 전투가 벌어진 곳의 지명을 따서 단란 네무르게스 전투라고 해요. 어쨌든 타타르족의 거점이었다는 뜻이야. 이 지형은 지금 막 변하고 지금 이 지형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전투가 얼만큼 여러분이 피카 이거 같아. 옹옹간 며칠 밤낮을 새면서 전투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전투하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투 시간이 초원 유목민들이 더 길어. 왜 그런지 아세요? 뛰는 걸 많이 해주잖아. 그래서 체력 보존이 농경 문명의 보병보다 체력이 훨씬 더 많이 보존되는 거야. 그렇네. 그리고 말을 바꿔 타면서 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이 훨씬 더 길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치열한 거지. 왜 날 보면서 웃는 것이야? 이거는 삐해야 돼. 그냥 보통 그 활동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무늘보 있잖아요. 나무늘보가 섹스 엄청 오래 길게 하거든. 이제 나무늘보의 섹스 같아서. 그건 정력일까 지루일까? 몰라.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군요. 삐해요. 그러면서 전투 중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었다 그래. 근데 보르추가 원시적인 우산 있잖아. 지푸라기 같은 거. 네. 그 양털 거적으로 만든 이제 그걸로 태무진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그걸 받쳐주고 있었다 그래요. 전투 현장을 이렇게 태무진이 내려다 보는데. 클래식에서 조인성 씨와 손예진 씨의 그 씬 아닐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보르추는 그 역할도 했었던 거죠. 태무진의 참모 역할도 했었고 사실 재기발랄함이나 민첩함이나 이렇게 판단력, 빠른 판단력은 보르추가 태무진보다 사실 머리가 좀 더 좋았단 말이야. 그것도 해줬겠지만 태무진은 전투 중에 한 번 죽을 뻔한 적 있죠. 그리고 태무진은 보르추보다 사실은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성장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태무진은 굶으면서 크내고 중간에 학대도 한 번 받았고 보르추는 초원 제1의 재벌집 아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무진 건강도 걱정해. 이거 비 맞으면 어떡하지 싶기도 했을 거고. 이 상태에서 태무진도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큰일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무진이 한 번 쓰러져 봤던 경험을 태무진 수뇌부는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반 이거 몸도 골골한데 비 맞고 쓰러지면 노답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그 전세를 봐야 되니까 또 안 있을 수도 없고 거기서. 이 전투를 아무도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근데 몇 날 며칠을 적어도 하룻밤 1박 2일 이상을 싸웠는데 정말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히 타타르군을 포위해서 타타르족 전체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치열한 1박 2일, 2박 3일에 쉬지 않는 전투는 뭐였을까라고 하면 죽고 죽이고 밀고 밀리는 전투가 아니라 아마도 수부테이가 그려놓은 판대로 적들을 가운데 몰아서 포위망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쫙 들어가서 한 번에 확 하는 이런 느낌이었을 것 아닐까? 그래서 아마 한순간에 포위망을 완성한 상태에서 타타르족은 포위 선멸 당하게 생겼네 하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런 게 아닐까 싶다고. 그런 게 아닐까 네. 싶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어쨌든 확실한 건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 놨더니 군일 어긴 놈들이 또 꼭 있어. 왜 없겠어요. 사람 꼭 사는 있어. 데서. 그러니까 전투를 완벽히 승리를 이끌기 전에 전리품에 꼭 이거 내 거라고 먼저 침바르면서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는 거야. 누구겠어. 몽골 왕족들이야. 그렇겠지. 다 법다 진짜. 알탄 그리고 코차르 그리고 배신의 명수 그 있지 않습니까? 작은아버지 숙부 네. 다리타이도 요치 다 갖다 또 걸린 거예요. 꼭 미운 짓만 골라요 정말. 근데 그런 애들이야말로 굉장히 그 진짜 좀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줘서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귀족도 이렇게 한다라는 걸 또 보여줘야.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초원에 당시에 이제 10분의 1세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세금. 네. 그 10분의 1세, 그러니까 그 10분의 1세 권리에서 이 왕족들, 알탄, 코차르 이런 왕족들은 사실 그 10분의 1세 권은 그러면은 태무진한테 넘어간 거잖아. 그러면은 또 다른 관습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계급 순대로 먼저 약탈할 권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어. 그렇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데. 수저도 어른이 먼저 든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도 태무진의 평등 정책에 이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겠지. 전투의 아수라장 속에서 태무진이 넘어가 주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걸렸지 뭐. 그러니까 태무진은 넘어가 줬을까 화났을까. 화났겠죠 당연히. 눈이 완전 폭발했어요. 음. 폭발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러면 일반 병들한테 태무진 뭐가 돼요 대체. 뭐가 돼. 분배하기 전까지 약탈품은 공공재 국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네 마리 개 중에 쿠빌라 있죠. 100원 넣으면 100원 나오네. 이런 애야말로 명령만을 실행하래잖아. 그래서 사실 얘한테 다 체포해오라 그래요. 사실 젤메나 이런 애들 보면 괜히 또 둘이 수다 떨다가 그럴 수도 있어 사실. 쿠빌라이 보내서 이 일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쿠빌라이는 태무진하고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부하를 시켜서 혈연 관계에 있는 귀족들을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혈연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쿠빌라이를 보낸 거야. 그게 중요하지. 왜냐면은 쿠빌라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가야 잡아오지. 혈연 맞아요. 관계를 보내면은 그러니까 서로 엉켜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막내 잡으라고 둘째 보냈더니 둘째랑 막내가 둘이 궁자궁자 이럴 수 있거든. 그리고 젤메도 애매하지. 이 알탄 코차르 다리타이는 젤메 입장에서도 노예로 시작한 젤메 입장에서는 옛날에 다 주인님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좀 초월되어 있는 굉장히 그 제3의 관계를 보내야 어쨌든 간에 이런 좀 헛소리 하면은 그렇죠.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아, 예, 알겠고요. 그냥 뭐 이게 입 다무시고요. 이게 되죠. 저는 그냥 명령을 집행할 뿐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당히 처벌을 했나 봐. 망신을 좀 주고. 그리고 다리타이 숙부는 앞으로 쿠릴타이에 참석할 수 없다. 순회부에 참석할 수 없다고 또 못을 박아요. 그래서 다리타이는 조카가 날 또 서운하게 하는데 나 또 떠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떠나? 네? 떠나 그래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이 사람 또 남았어요. 아 대단하다. 네. 다리타이 최고야. 정말 이 진짜 사람은 최고다. 정말 내추럴본 유목민이네. 디지털 노매드? 진짜 노마드네.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아니면 또 가야지. 기본 옵션이야. 그래도 이런 철새를 쿠릴타이 멤버로 했다는 거에서 태무진이 다리타이를 엄청 챙겨줬던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쿠릴타이에서 뺀 거지. 타타르 전체를 포위하고 생존자 전부를 포로로 잡은 거예요. 한 종족 전체를 포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무진은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 단위가 자기 수중에 떨어진 거야. 너무 큰 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태무진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정작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포로들의 수가 있잖아요. 태무진 울루스 전체를 훨씬 압도해요. 처치곤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저 많은 관리할지. 포로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태무진 울루스 백성으로 타타르족을 지금까지처럼 다 편입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좀 달라. 왜? 일단 숫자도 우리보다 많은데 타타르는 복식, 언어, 생김새 그리고 인종도 조금 달라요. 독립민족이야. 이질적이란 말이야. 지금 위구르, 나이만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멀어. 타타르는 그러니까 위구르족이 됐든 위구르족도 약간 서양인 섞여 있어가지고 위구르족도 눈 파란 사람도 있고 그러죠. 외모가 약간 다른. 네. 뭐 돌궐족도 있고. 근데 타타르는 약간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정도로 우리 흔히 말하는 미남 미녀 많다는 백황 혼혈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타타르족은. 황신혜 씨, 그렇네요. 한가희 씨. 약간 그 느낌? 그러니까 이 타타르족 언어도 다르고 그러면은 규모가 작은 집단이 규모가 큰 집단을 흡수해버리면 안에서 머릿수에서 밀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끼리 말하면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원한도 서로 너무 정립이 돼요. 드디어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이 태무진이 제국으로 가는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이네요. 그러게요. 그 제국으로 포섭시키는 타 인종과 타 민족을 포섭시키는 과정에서 어쩔 수 필연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그 그런 일이 제국이 있을 커지면 텐데. 당연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최초의 어쨌든 그런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두 번째 그게 있다? 평등한 무리의 일원으로 생존자들 흡수한 게 아니라 자 그럼 노예로 만든다 이거예요.
노예로 만들면 반란의 가능성 더 커지죠. 그렇죠. 그죠. 근데 숫자는 더 많아. 음. 또 이런 방법이 있어. 반은 살려두고 반은 방생하고 반은 노예로 가둬둬. 그러면 나머지 반이 이게 또 힘을 길러서 이게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한 짓인데 이게 뭐냐면 나머지 반이 인질들의 몸값을 구해서 송금을 해야 되잖아. 그럼 두고두고 이게 그 두고두고 그 건물주 노릇하는 거야. 건물주 놀이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인질들을 다 찾아가잖아. 네. 그 다음 수수는 다시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질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혓바닥 뽑고 아킬레스건 잘라서 보내야지. 옛날에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백작이 그 짓 하다가 드라큘라 전설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 아는 거야. 그래서 쿠릴타이에서 쟤는 어떡하지? 그 쿠릴타이 계일 안에서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쿠릴타이 그 수뇌부 멤버들은 갑론을박을 했겠죠. 근데 이건 쿠릴타이는 기본적으로 비밀이니까 우리는 이 내용은 몰라. 이때 승리를 완전히 굳혀야 된다. 타타르와 다시 싸울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흡수할 만큼은 흡수해야 된다. 근데 타타르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남은 거예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새로운 백성 인구를 늘리긴 늘려야 돼. 쿠릴타이는 결정을 내리죠. 자, 누가 처음 낸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섬뜩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태무진이 이 의견을 자 이렇게 하자라고 결제한 것은 사실이에요. 뭐냐? 모든 성인 남성을 학살한다.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긴 한데 네. 섬뜩하기도 하죠. 하지만 합리적입니다. 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결정도 기괴한데 이게 이제 이 몽골 비사가 한자로 한번 번역됐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한글로 재번역이 되면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로 나눠 갖기로 했다. 이 노예라는 말이 좀 잘 살펴야 돼요. 어차피 태무진은 초원을 통일하고 나서 노예제 완전 폐지하거든. 네. 이 말뜻이 조금 이상하잖아. 이게 뭐냐면 여기서 노예는 전리품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인 남자를 다 학살하니까 그럼- 남은 여자와 아이들은 재혼의 상대로 전사들에게 배분돼야 되긴 하잖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사들은 그 아내들이 새로운 아내들이 타타르 아내들이 갖고 있다가 아니라 데리고 있는 휘하의 자식들 있죠. 이 자식들의 아버지 노릇은 해줘야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자식하고 차등을 두면 안 된다가 기본 법인 거야.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왜? 뭐가 이중적이에요? 뭐가 어디서 이중적이야? 이중적이에요? 처자식을 잘 보살피는데 그 처자식의 원래 가장 들였던 모든 남자들은 가장을 죽이는데 처자식이 깨끗이 원한을 학살한다. 품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 태무진이 제국으로 나아가는 이중성이 드러나요. 죽일 때 엄청 확실하게 죽여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민으로 존중해. 이런 철저한 갑자기 비포 앤 애프터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본 얘기 중에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태무진의 위대함이었나? 그거는 사람을 학살하는데 골라서 죽였다는 거죠. 거기서 이 사람의 대단함이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리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있죠. 직전까지는 초원에 자라는 식물이나 나무 같은 거야. 자기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죽여도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한번 자기 울루스의 일원이 되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은 이 타타르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나 약간의 가난은 약간의 절약은 전사들이 감수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 다 전력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우려스러운 거.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자식으로 큰다고 할 때 일단 첫째는 물론 이제 강제했다고 하니까 차등을 두지 말라고 했던 건 둘째치고 엄마가 애한테 이 원수놈들. 그렇지. 그렇게 키울 수도 있잖아요. 애한테 그런 걸 주입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결국은 너희들은 결국 우리 시민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정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 타타르족 아이들이 자라서 태무진 울루스 절대 충성합니다. 난 저것도 좀 신기한 게 주치를 생각하면 주치는 긴지 아닌지 모르는 것 같고도 그렇게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살았는데 여긴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무진의 나라에 몽골에 충성을 했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한 정도가 아니라 징기스칸 엄청 애정하고 존경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적자의 왕좌를 놓고 하는 왕좌의 게임은 좀 다른가? 다르지. 또. 더 치졸하고 세밀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몽골이
서양에서는 특히 러시아 동유럽 쪽에서 몽골을 타타르라고 많이 부르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를 태무진에게 학살당한 이 세대 아이들이 장성을 했을 때 네. 20대 30대가 됐을 때 이제 동유럽에 많이 쳐들어가거든. 네. 야, 너네 뭐 하는 애들이야? 아우, 난 타타르족이야. 라고 말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어쨌든 타타르족의 그 아이덴티티는 유지를 시켜주면서도 그렇죠. 몽골에 굉장히 포섭되어 있는 형태로서의 그거를 유지한다. 라는 거, 특히 그 세대가 원한 은원 관계를 지금 이렇게 뭔가 서로 갚거나 이렇게 나누거나 하지 않고 리벤지가 없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문화적인 어떤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타타르 문화도 존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단 다름을 존중하고 음. 이런 게 있어요. 몽골은 이제 나중에 세계를 정복할 때 타마치라고 해서 어떤 나라를 멸망시켜요. 네. 멸망시키면 다 학살하고 생존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생존자들 다 부모 형제를 태무진의 학살로 잃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그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 수비군을 맡겨요. 말하자면 순혈 몽골 전사들이 1군이면 걔네는 2군, 3군인 거야. 스포츠 단위로 치면. 그 어떤 타마치도 배신하지 않고 다 충성했어요. 태무진한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이상하다고. 이상하죠, 당연히.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부모 형제한텐 참 안 된 일이지. 안 된 일이고 나도 그리워. 그리운데 구체제의 백성 취급을 받다가 갑자기 근대 시민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국가에서 날 책임져주고 내가 부상당하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 안 서도 나를 먹여 살려주고 이런 체제에 편입되고 나니까 이 체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처음엔 혼란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몸으로 겪고 살고 보고 하다 보니까 예전 생각을 좀 덜하게 되는 건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체제에만큼은 충성하게 만드는 거야. 태무진은 자기 울루스 내 백성으로 편입하기 직전까지는 아무리 죽여도 돼. 한 번 편입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그쵸. 블랭크는 있다. 블랭크는 있지. 맞아요. 사실 그 블랭크는 아쉬워 나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태무진이 일단 자기 사회에 편입되기만 하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공정했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납득할 정도로. 그거는 나도 미스테리해. 일제강점기 생각해봐요. 36년간. 그걸 생각해보면은 딱히 또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유목민의 어떤 특성인 건지 어떤 특정한 또 근데 그 당시 수준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문화적인 그 무언가를 뭔가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거는 솔직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랬을 거면 이미 문화로 흡수됐을 거면 한족처럼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족이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 이렇게 될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게다가 그것도 이게 예를 들어 나중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쿠빌라이 칸 시대 그러니까 먼 나라가 완전히 네. 됐을 때처럼 완전 제국이 완전 성립했을 때면 그나마 가능해. 위용으로. 우리도 그치. 미국의 시민 되고 싶잖아. 52개 주가 됐으면 좋겠죠. 두 번째 그런 주가. 느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움트고 있는 그런 거와 이제 막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는 와중에 은원 관계가 생겨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접고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먼 옛날에 네. 서양 학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태무진이 이중적인 거야. 대학살을 자행할 땐 아무렇지 않게 자행해. 그리고 피를 다 뿌리고 난 후에 보여주는 관용은 또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한 사람이라고 쓴다. 한 사람이라고. 내 백성 되기 전이냐 후냐. before and after인 거예요. 내가 꾸린 사회에 한 번 편입되면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 얘기는 태무진이랑 상관이 없어요. 태무진이 아무리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그걸 당한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다는 태무진 거지. 울루스만의 뭔가의 특징이 있었을 거야. 그죠? 종교단체 같은 건가?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갑자기 평등과 복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지? 처음 경험하니까 좋아. 아니 근데 인간이 좋은데도 평등과 그치. 복지의 과일은 달지만 이 태무진 이 새끼 이럴 수는 당연히 예를 들어 있잖아. 증조 할아버지가 목이 따였대라는 거와 당장 아버지가 엄마가 그랬다라는 너 어렸을 때 것과, 아버지가 목이 따였다라는 건 또 이 온도차가 있거든. 눈앞에서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나 설명을 하자면 이 사회에 편입됐더니 사람 대접을 받는 거야. 그게 주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 학살 사건이 앞으로 태무진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보여주는 패턴을 최초로 보여줘요. 자, A부터 Z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살하겠다면 깨끗이 학살해. 그리고 정복을 끝내고 나면
너네들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해주고 너네들이 우리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도 않고 이제 뭐 평등과 복지를 경험해봐. 관용으로 품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속성이라는 거죠. 내 백성 비포 애프터인 거예요. 그리고 태무진은 학살을 할 때 가학적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뭐 저자거리에 끌고 나와서 능지처참을 하고 이런 게 없어. 누구처럼 소태 삼고. 뭐냐면 그러니까 인도적이면서 섬뜩한데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학살을 찍어내는 거야. 기계식 도축에 가까운 학살이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각자 할당량당, 예를 들어서 내 할당량이 병사들마다 30명이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장식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웃겨. 이렇게 사람을 많이 학살하는 사람이 태무진 나중에 많이 학살하잖아. 이런 그 군중의 재미를 위한 저자거리 처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엄청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수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지만 그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잔인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효율적인 공장식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또 굉장히 뭔가 섬뜩한, 피도 눈물도 없는 굉장히 느낌이지만. 또 냉혹한 느낌도 있죠. 근데 그 하여튼 죽음을 그렇습니다. 당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외려 깔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가 어른이고 어디서부터 애야? 그니까. 뭐냐면 술에 굴대. 굴대는 술에 두 바퀴를 잇는 축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 자동차로 치면 휠 얼라이먼트지. 네. 굴대 빗장보다 큰 남자는 모두 죽인다. 이게 나름대로 이 남자가 성인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중세 몽골 초원의 기준이긴 했대요. 술의 굴대를 가지고 이제 보는 게. 몽골은 수레가 좀 작았으니까. 근데 운 나쁜 애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그쵸. 발육이 잘 된 애가 근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아직 발육이 안 된 애도 있을 거 나이가 있는데 왜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애들 막 키 10cm씩 커서 나타나잖아. 그럼 운이지 뭐. 맞아요. 운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키가 큰 남자 모두 죽인다. 안타깝군요. 안타깝지. 2차 성징 같은 거를 근데 기준으로 하지 프릴타이 않고. 멤버들도 이 결정을 한 게 좀 캥기는 거야. 너무 큰 규모의 사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부담이 느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옛날부터 타타르 사람들은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을 시해한 자들이다.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의 원수를 갚고 복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 그냥 이제 계속 그 부분이 블랭크해서 궁금한 건 이런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민족성 자체를 굉장히 낮추게 계속 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조선인은 이래서 안 돼라는 식으로. 그래서 일본인이 되게끔 노력하는. 그 후예들이 크면서 그게 이제 흡수된 거지. 조선인은 열등하니까 일본인이 되고 싶어라는 그런 느낌. 좀 타타르족이 그런 뭔가 비열하고 되게 더럽고 야만인이었는데 이 뭔가 좀 더 세련된 몽골이 되고 싶어라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게 아니었을까. 가장. 근데 그렇다면은 나중에 러시아나 그쪽을 침공했을 때 너네 누구야 했을 때 타타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유목민들은 원래 혈통대로 말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인데 베냐민 지파야. 어디 가서 베냐민이라고 말해. 그래도 그러니까 그럼 또 그건 또 거기가 그러니까 또 아무리 혈통처럼 얘기를 해도 내가 이거를 세탁하고 싶으면 이제 난 몽골인이지. 아가씨에서 그 조진웅 씨가 연기했던 그 사람이 발음까지 하고 싶어서 그렇지. 이렇게 막 그 일본인처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이랬다 느낌은 했잖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신기하다. 정말 자, 신기해요. 어쨌든 아직은 타타르 전사들이 다 살아 있어. 네. 근데 한 곳에 억류를 시켜놨겠죠. 넓게 그쵸? 울타리를 쳐놓고 억류를 시켜놨는데 그게 무슨 뭐 아우슈비츠 뭐 이런 것처럼 죄수복 입고 따다다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울타리에 가둬놓고 무장 해제만 시킨 그렇죠. 상태인 거야. 바깥에서 그냥 지키고 있고. 근데 몇 날 며칠 쿠릴타이 회의를 하면서 뭔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우리를 계속 그러니까 타타르 남자들이 보기에 뭔가 느낌이 쎄한 거야. 그렇지. 뭔가 대단히 안 좋은 엄청나게 참혹한 일이 일어날 것 저놈들이 뭔가를 하긴 할 건데 왜 이렇게 지금 뭐가 안 오지? 그러면 대체 뭘 하려고? 근데 이때 타타르족의 지도자는 그러니까 메구진 세울투카는 그 전직 지도자는 태무진이 죽였잖아. 네. 지금 그 후임 지도자는 예케 체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케 체렌이라는 이 사람이 그 지나가는 벨구테이 벨구테이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부른 거야.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불안에 견딜 수가 없다. 무표정한 눈으로 응 너 죽어. 벨구테이가 실제 성격도 그런 성격이었고 벨구테이가 정말로 아무렇지 않다는 투로 너희 모두를 다 죽이기로 했어라고 얘기하고 지나가요. 이걸 진짜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벨구테이 정말. 다 설명해. 술에 굴 때 대보고
키 큰 애들은 다 죽을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어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사실 알고 있어도 해주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왜 아우슈비츠 그 거처럼 사울의 아들처럼 여기 들어가시고 나오면은 차가 기다리고 있고 어쩌고 하면 사람을 감언이설로 꼬셔갖고 둬도 지금 안 될 판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근데 사실은 약간 그 벨고테이가 약간 좀 음습한 약간 좀 냉혹한 냉혈한 기질이 있잖아요. 벨고테이 실수한 거예요. 태무진한테 당한 게 많아서 그런 거잖아. 벨고테이 실수한 거예요. 예케체레는 다시 이제 그 말하자면 포로 구역이죠. 네. 포로들의 구역, 뭐 실미도 같은 뭐 비슷한 거야. 가가지고 예케체레는 어떤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방어진지를 구축. 그럼 이대로 죽을 순 없지. 그치. 목숨 걸고 싸우자. 이런 걸 보면 포로들은 다 조금씩 푹 뿌려놔야 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케체렌이 자신의 타타르의 명령을 내렸대. 타타르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타타르도 부족 연합체였는데 그 몇 개 세력 연합체였는데 그 중에 자기가 이제 하나였던 거지. 예케체렌. 어쨌든 이때는 지금 뭐 타타르족의 전체 대변자가 된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 타타르동 국회의원이 된 지금 예케체렌인 건데. 자, 예케체렌 그러니까 포로들은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몰래 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몰래 하는 거야. 우리 죽인다고 한 걸 들었는데 우리 안 죽을 건데 하고는 그런 보여줄 순 없잖아. 자, 도끼만 남은 타타르 남자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타타르 미녀 2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르테에게만 충성했던 태무진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눈 돌려? 그 남자 이래서 안 돼? 그 2명의 미녀는 그 포로들을 선동해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반항을 하려는 예케체렌의 2딸입니다. 굉장히 참혹하면서도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져요. 그리고 태무진은 아마 평생 가장 잔인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 사랑, 사륙, 학살, 그다음에 그 이런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한데 뒤얽힌 얘기들이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태무진의 호르몬이 들끓어서 태무진의 호르몬이. 태무진의 열등감도 들끓습니다. 대표님 표정은 그래도 에어컨 바람 쐬고 계시니까 조금 힘이 돌아왔어요. 지금 눈에. 네, 약간 나요. 네. 처음 지금은 만났을 그래도 그거 때보다. 있잖아. 우울 개구리 정도는 됐어요. 눈에 힘이.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맛만 보여주고 끝난 기분이지만. 네. 아니요. 이만큼 맛봤으면 됐지 뭐. 그럼. 아유 전투에서 이겼잖아. 그럼. 의문의 근요 시원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상입니다.